자, 그래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오늘은 뭐 문제를 풀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PSAT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언어 논리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래서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5급이든 7급이든 시험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1차가 PSAT 이제 시험이 되는데, 사실 실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좀 PSAT 자체를 좀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본인은 1차 PSAT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통과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PSAT를 조금 소홀하게 하고 2차 과목에 더 이제 치중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 PSAT 자체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결국 PSAT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2차 시험 자체를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좀 신경 써야 할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PSAT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거는 이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7급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2022년에 시행됐던 이제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트라인 통과 점수는 대략 이제 70점대 전후반에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2022년도에 시행됐던 7급 PSAT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에 비해서는 좀 쉽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최고점이 78.66점에서 커트라인 통과 점수가 나왔고, 대다수 직렬들은 이제 70점대 중후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제 시행이 됐던 작년, 그러니까 7급 PSAT가 도입이 된 게 이제 딱 2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은 76점이었고, 그리고 60점대 중후반에서 커트라인 점수가 나온 경우가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시험된 결과치들을 놓고 보니까 좀 충격적인 부분은 응시생 가운데서 꽈락을 받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PSAT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SAT 같은 경우에 일단 정확하게 준비는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것, 이제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PSAT 하게 되면 이제 언어 논리, 그리고 상황 판단, 자료 해석. 어차피 이제 세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결국 총점이 필요한 거죠. 총점. 그러니까 그 세 과목을 다 잘하는 거. 그러니까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을 모두 다 잘하는 것. 그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 세 과목을 다 잘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상일 뿐이지 현실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 중에서 학생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했을 때 총점을 올릴 수 있느냐. 네, 요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75점이다. 75점이다. 그러면은 세 과목이니까 3, 5, 15, 3, 7, 21, 225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225점. 근데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언어 논리에 좀 더 자신감이 있었고 언어 논리에서 한 90을 받았다. 90을 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90이 빠지게 되면은 135점. 그러면은 상황 판단하고 자료 해석에서는 이 점수만 받아 놓으면은 충분히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 과목을 다 잘한다라는 것은 이상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험이라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락을 하는 친구들이 많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PSAT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좀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라 자격증 시험이 아니니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라는 이야기를 기억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쉽다?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한테도 다 쉬울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야? 합격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란 얘기고요. 그리고 나한테 어렵다?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한테도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합격 커트라인은 떨어질 거란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1차 시험에 PSAT 시험을 놓고 봤을 때 응시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PSAT를 통과하는 친구들보다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몇 배는 많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통과할 것이다라는 착각에서 얼른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과락하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 세 과목을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통과하면 되는 건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300점 만점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집중해야 할 과목을 찾지 못하고 전부를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예 잘하는 과목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300점 만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결국 합격선을 넘는 이제 점수를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커트라인 점수를 넘을 수 있을지 이제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작 시점에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거는 결국 요 세 과목 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 중에서 어느 과목이 좀 더 이제 점수 확보가 수월한지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 어떤 게 살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언어논리를 살려야 돼요. 언어논리. 뭐 제가 언어논리를 강의해서가 아니라 사실 저도 이제 PSAT 같은 경우에는 과목명 자체가 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문가가 없어요. 솔직히 전공자가 없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2차 과목에서 뭐 세법이다. 그러면 세법,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얘네들은 전공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과목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언어논리, 상황판단까지는 저도 다 했어요. 그리고 자료해석도 한번 저도 이제 접근을 해봤고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 가장 그래도 이제 노력을 했을 때 점수를 받아올 수 있을 게 좀 더 수월한 거는 언어논리가 좀 더 수월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하면서 성실하게 잘 따라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어논리에서 고득점 받아서 그래서 상황판단, 자료해석 점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 통과하는 친구들은 이제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언어 논리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다.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왜 과목이 언어 논리냐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 언어 논리 파트는 언어와 논리를 묻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어와 논리. 그래서 언어 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냐면 독해력을
독해력을 테스트하게 되고요. 논리 같은 경우에는 논리 퀴즈의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언어 논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해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논리 퀴즈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공부를 해보게 되면 이제 7급은 25문제가 총 출제가 되고요. 5급은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사실 언어는 좀 만만해 보입니다. 독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독해는 지문 안에 답이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논리 같은 경우, 논리 퀴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막막해요. 이게 도대체 마치 수수께끼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해보다 보면 아, 독해는 좀 할만해. 독해 좀 할만해. 이거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그래야 점수를 올릴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착각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PSAT는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커트라인 통과. 근데 물론 독해하고 논리하고 보게 되면 논리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문항수를 놓고 보게 되면 7급 같은 경우 25문제 나왔을 때 언어가 20문제 이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논리 같은 경우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5급 같은 경우 40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언어 같은 경우가 30문제 이상이 언어 문제가 되고요. 논리라고 하면은 논리 같은 경우에 10문제 미만, 한 6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걸.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했을 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요것만 다 맞췄다 해도 커트라인 총과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 문제를 다 틀렸다 하더라도요. 언어 20문제 다 맞았다 그러면 80점이 나오잖아요. 80점. 그러면 커트라인 통과 점수는 무난하게 확보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독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언어를 다 맞는 친구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조차도 맞지 못하고 틀린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언어 논리는 독해력과 그 다음에 논리 퀴즈다. 독해력과 논리 퀴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거는 독해다. 독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공부하는 과정에서 목표는 뭐가 되냐? 독해 문항을 다 마친다. 라는 각오로 독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논리 퀴즈 같은 경우에는 다 틀린다? 아니에요. 사실 논리 퀴즈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는 방법만을 익히게 되면 오히려 독해보다도 더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넷에서 5문제가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인만 기억을 해서 익혀뒀을 때 한두 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 독해 쪽에서 다 맞고 논리 퀴즈에서 한두 문제 다 맞는다. 그러니까 80점대 이제 중후반의 점수가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언어 독해력이다. 언어 독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항 유형별로 나눴을 때 사실 뭐 복잡하게 막 유형을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제 유형 자체를 나눌 때도 심플하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학생들이 나눌 수 있는 수준으로 나눠야 돼. 전문가가 나누면 안 돼요. 왜? 전문가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유형을 만났을 때 이 유형은 이거다. 이 학생들 수준에서 유형을 분석을 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문항이 유형을 나눠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내용 파악 문제가 나옵니다. 내용 파악 문제. 가장 심플한 건데 내용 파악 문제가 문항수가 제일 많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내용 파악하는 문제는 뭐냐? 그거예요. 그냥 문제 자체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다음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읽기만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추론형 문제가 있어요. 추론.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 이제 요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빈칸형 문제가 나옵니다. 빈칸. 그러니까 지문의 군데군데를 빈칸으로 만든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강화, 약화 유형이 나와요. 역시 제시문을 주고 난 상태에서 제시문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은 제시문의 지문을 약화하는 것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판단 분석의 유형이 나와요. 판단 분석. 주로 이제 판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험 같은 거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다음에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논리형 문제. 논리형 문제로 논리 퀴즈 형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기타. 정의자 이렇게 심플하게 7가지로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7가지 정도는 이제 학생들이 문제나 선택지를 보게 되면 충분히 학생들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유형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 6번을 제외한 6번 논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용 파악, 추론, 빈칸, 강화, 약화, 판단 분석, 기타 이건 모두 다 결국 독해 관련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해 관련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언어 독해력이 되는데 결국 독해와 관련된 거는 독해하고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뭐 정답은 어디에 있다? 지문 안에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언어 논리에서 언어는요.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지문에 대한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놓고 봤을 때 수능에서 비문학하고 좀 유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결국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해력과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지. 지문만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독해력. 그러면 독해력이 뛰어나다. 그 얘기는 어떤 학생들이 독해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핵심 파악. 핵심 파악. 즉 중심 문장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만나도요. 그 지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이 중요한 지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문을 놓고 보게 되면 중요한 몇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형태의 문장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심 문장을 찾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하고 독해를 못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결국 독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핵심을 못 잡는 거야. 도대체 이 글쓴이가 뭘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거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에 그런 경우들. 읽고 난 다음에 멘붕이 오죠. 내가 도대체 뭘 읽었지? 도대체 뭔 얘기지? 근데 그런 경우에 빠지게 되는 것들. 그게 결국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한 건데 결국 이거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이건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독해력하고 관련된 거는 우리가 독서를 하는 목적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한다. 근데 독서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독해를 하죠.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근데 지문을 또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제대로 독해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결국
독서를 했으면 그 책에 담긴 지식이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억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유형이에요. 내용 파악.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용 파악하는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고 선택지로 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내용 일치 문제예요. 내용 일치 문제인데 왜 1번 선택지 OX가 안 나오냐고. 제대로 읽었으면 1번 선택지를 딱 읽고서 이게 온지 X인지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근데 학생들 보면 딱 이거죠. 지문이 딱 있고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있을 때 지문 쭉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그리고 1번 선택지 OX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또 읽어요. 또 읽어요. 그래서 1번 겨우 찾았습니다. 그리고 2번 또 찾아 헤매요. 또 찾아 헤매요. 그러려면 도대체 처음에 뭐 하러 읽었냐고요. 처음에 읽는 시간만큼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에서 보게 되면 7급 같은 경우에 25문제 그리고 5급 같은 경우에 40문제였을 때 끝까지 못 푸는 친구들이 끝까지 푸는 친구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끝까지도 못 푸는 거야. 25번까지 이제 풀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결국 그 기본이 되는 것을 안 하니까 이런 데서 시간을 다 날려먹어 버리니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이 두 가지 능력이에요. 핵심을 파악한다.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지문을 기억해낸다. 네, 그것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3단계 독해법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3단계 독해법. 그러니까 이 3단계 독해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할 때 이거를 연습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3단계 독해법은 어떻게 하냐면 1번 밑줄 긋기입니다. 밑줄 긋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밑줄을 긋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밑줄은 뭘 긋는 거예요? 이걸 긋는 거죠. 네. 중심 문장을 찾아서 그어보는 거죠. 중심 문장을 찾아서.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밑줄 그은 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다 긋습니다. 그냥 일단. 그리고 본인이 독해력이 길러졌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독해력이 길러지죠? 네, 긋는 밑줄이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냐? 덜 중요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줄을 긋기 위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밑줄만 읽기예요. 밑줄만 읽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부수적인 거 빼고 핵심만 제대로 파악을 하자는 이야기죠. 핵심만 제대로 파악하자. 그리고 세 번째,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뭐냐면 눈 감고 연상하기예요. 눈 감고 연상하기. 그러니까 지문을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밑줄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서 지문을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지문을 안 보고. 그러니까 1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지, 뭐 얘기했지, 그다음에 2문단에서 뭐 얘기하고 있지, 3문단에서 뭐 얘기하고 있지, 이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떠올려 보는 거.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한 방에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 보면 이게 한 방에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방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해 관련 문제를 풀어보실 때는 이 연습을 꾸준하게 해라.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한 방에 될 때까지 꾸준하게 해라.
그래서 1차적인 이 3단계 방법을 통해서 1차적인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내용 파악하기 문제를 지문을 다시 안 보고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 정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읽고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사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지문의 수준을 놓고 보게 되면 지문의 수준이 그렇게까지 고차원적인 내용의 지문이 아니에요. 사실 고3들이 보는 수능 지문하고 그 다음에 5급 PSAT 언어의 지문을 놓고 보게 되면 PSAT께 훨씬 더 쉽습니다. 지문이. 길이도 훨씬 짧고요. 그리고 지문의 내용도 훨씬 덜 전문화된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고3 애들한테 PSAT 언어 쪽 문제 주잖아요. 애들 엄청 쉽다고 하고 풀어요. 엄청 쉽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어차피 차이는 있잖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어만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셋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하기는 힘들겠지만 수준을 놓고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해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독해를 잡아야만 언어 논리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다. 그러면 논리 퀴즈형이다. 그러면 논리 퀴즈형이 있는데 논리 퀴즈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참과 이제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랬을 때 논리 퀴즈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거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이에요.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PSAT 언어 논리의 논리 퀴즈형 문제를 보게 되면 결국 문제 유형은요. 문제 유형 분석을 통해서 뭐냐면 문제를 접근하는 것, 문제를 푸는 방법, 이제 그걸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도식화 형태. 도식화 형태를 통해서 파악하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표형이 있습니다. 도표형. 그러니까 논리 퀴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딱 본 다음에 이 문제가 도식화를 통해서 풀이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이제 도표를 작성을 해서 풀어야 하는지 이제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해야 한다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도식화 그리고 도표형인지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 요거예요. 도식화. 그러니까 조건을 주면서 파악을 하는 건데 이 조건들은 문장이란 말이에요. 문장. 근데 이 문장이라는 것을 놓고 문장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함정에 빠지기가. 그래서 항상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무조건 그 조건을 도식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도식화. 그래서 오늘 온 김에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도식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기억을 해놔도요. 어지간한 도식화형 문제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아주 심플한 건데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A면 B이다. 그러니까 A면 B다라는 것은 이렇게 도식화를 하게 되죠. A면 B다. 자 그랬을 때 A면 B다를 우리가 그래서 도식화된 명제라고 합니다. 이 명제. 그리고 이 명제에서 파생되는 거가 세 가지 형태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A면 B다니까 당연히 A면 B니까 B면 A겠지.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A면 B니까 앞에 이게 물결 표시가 붙으면 낫의 의미입니다. 낫의 의미. 그러면 이렇게 A면 B니까 A가 아니면 B도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B가 아니면 A도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맨 위에 거 A면 B다일 때 B면 A다라는 녀석을 우리가 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not A면 not B다가 되는 것을 E라고 하고요. not B면 not A다가 되는 게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라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이 명제가 참이다. 이 명제가 참일 경우에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요 녀석밖에 없어요. 역과 이는 참이 되질 않습니다.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외워놓으면 돼요. 왜? 간혹가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 A면 B다가 참인데 왜 이거는 안 될까? 근데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양반들이 이거라고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냥 이거면 이거다라는 것을 외워놓으면 되는 거야. 외워놓으면. 그러니까 어떤 식을 만나더라도 A면 B다라는 녀석이 도식화가 되었다. 그러면은 항상 not B면 not A다도 같이 성립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기억을. 그래서 실제로 논리 퀴즈 문제를 볼 때 이거 엄청나게 씁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식과 관련해서 기억을 하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거를 보세요. A 오어 B다. 이 V자를 거꾸로 놓은 것은 이제 오어라는 표시가 되는데 A 오어 B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란 이야기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안 되면 반드시 B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왜?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거잖아.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B가 안 되면 A는 반드시 되어야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의 대우를 딱 만들어 보면 뭐예요? not B면 A다.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or B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 not A면 B다. 그리고 not B면 A다 하고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같은 식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면 B다는 뭘로 만들 수 있느냐? 요걸 보시면 되죠. 요걸. 여기 보시면 5어가 화살표예요. 5어 화살표. 그리고 앞을 보니까 앞에는 없는데 낫이 붙었죠. 얘는 그대로 갔죠.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 A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5어로 만든다. 뒤는 그대로 가는 거죠. 왜?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앞에는 낫이 붙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하고 동치가 되는 거야. 이거하고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네. 사실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도요. 네. 도식화형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은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도식화형 같은 경우에 이걸로만 푸는 문제? 그럼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건 안 내는 거야. 이건. 근데 어떤 경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조건들을 쭉 줘요. 조건들을 줬을 때 뭐냐면 이게 있어. 대우가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대우를 파악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봤듯이 대우라는 녀석은 화살표가 있을 때만 대우가 되는 거야. 5원은 대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만을 딱 준 거예요. 이것만을 딱 줬는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풀 수 없고 이 A, O와 B의 대우를 풀어야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요 녀석을 가지고서는 대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걸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대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A면 B다. A면 B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A는 B다가 거짓입니다. A는 B다가 거짓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거짓이다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거짓이다라는 것은 이걸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낫을. 그런데 화살표에다가는 낫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똑같이 이렇게 not A or B라고 만들고요. 어차피 얘는 동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not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얘가 풀어지게 되면 결국 뭐냐? A and not B가 되는 거예요. A and not B가. 그러니까 결국 A면 B다가 거짓입니다. 이거를 또 도식화를 하게 되면 이러한 식을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식을. 그래서 결국 도식화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고 있어도요.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만을 가지고서도요. 7급 같은 경우에는 한 4-5문제 가운데서 2문제 정도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 이제 그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표형 있잖아요. 도표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조건이 여러 개야. 조건이 여러 개. 그러면 조건이 여러 개가 되면 그 조건을 도식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도표로 제작을 해서 풀어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야기가.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도 언어지만 논리가 또 궁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린 거예요. 해드린 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7급 준비하신 분이 앉아 계시니까 한번 7급. 근데 지금 5급 문제 받으셨죠? 5급 문제 나와 있는 게. 그러면은 보세요. 네. 5급 문제 가운데서 하나만 한번 볼게요. 11번. 그러니까 답을 풀어드린 건 아니고요. 답은 어차피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해드린 그 기출문제풀이는 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11번 문제만 한번 보시게 되면 1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행복대학교 학생은 매 학기 성적 그리고 봉사, 외국어, 윤리체험이라는 5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요. 자, 그러면서 5번째 줄에 이 학교 학생 갑을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1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성적, 봉사, 외국어, 윤리체험이죠. 그리고 갑을병이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딱 문제를 보자마자 생각해야 돼. 아, 얘는 도표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러면 도표라는 것은 별거 없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성적, 그리고 봉사, 외국어, 윤리, 체험. 첫 번째 항목이죠. 그리고 몇 명 있어요? 3명이 있죠. 갑, 을, 병이죠. 이렇게 해서 도식화를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딱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갑은 봉사 영역과 외부 영역은 충족하지 못하고 성적 영역은 충족했다. 그러니까 성적은 동그라미인데 뭐 봉사하고 외국은 X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 보니까 을은 성적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네 가지는 충족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병은 성적과 윤리를 충족했다. 성적과 윤리를 충족했고 얘네들은 아주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뭐냐면 얘를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도표형이구나. 네, 도표형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서 이제 가면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수준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 방향, 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풀이 방향을 잡는 것, 이게 논리 퀴즈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그것만 돼도요. 네, 일단 50%는 끝났다. 50%는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풀이, 정확한 풀이는 이제 기출풀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또 볼게요. 7급 걸 한번 볼까요? 지금 넘어간 것들이 전부 다 결국 독해 문제고요. 이런 거죠. 이게 논리 퀴즈죠. 한번 켜볼게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갑이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보면 A를 수강하면 B를 수강하지 않고 B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죠. 그러면 뭐야? A를 수강하면 B는 수강하지 않고요. 그리고 B를 수강하지 않으면 not B면 C도 수강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보시면 D를 수강하지 않으면 not D면 C를 수강하고요. A를 수강하지 않으면 E를 수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E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데요. C를. 그러면 결국 요것만 되면은 정답은 나오는 거야. 요거는. 자, 보세요. 그럼 볼까요? 자, A면 not B죠. 그리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될 수 있겠죠?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그걸고 뭡니까? A면 not B이고요. not B면 not C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결합이 되겠네요. 요 녀석도 결합이 되게 되면 not A면 not E이고요. not E면 not C예요. not C. 그러면 요 녀석의 대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요 녀석의 대우를 만들게 되면 C면 B죠. 그리고 B면 not A죠. 오케이? 그리고요. 요 녀석도 대우 만들어 보세요. C면 E죠. 근데 얘는 A죠. A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생각해 보면 이거잖아요. 똑같이 C입니다. 똑같이 C인데 C를 수강을 했을 때 A를 수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A를 수강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C를 수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C를 수강할 때 A를 수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A를 수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죠. 모순이.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뭐야? C는 안 돼요. 이게 결정이 된 거야. C는 결정이 안 돼요. 그러면 요 녀석의 대우를 만들어 보세요.
요 녀석이 대를 만들면 not 쓰이면 D가 나오죠? 그럼 D는 반드시 수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끝이죠. 이게 논리 퀴즈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듣고 나면 이거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하고 비슷하죠. 콜럼버스의 달걀하고 비슷하죠. 알기 전에는 막막한데 알면 의외로 쉽게 풀이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논리 퀴즈예요. 그래서 제가 논리 퀴즈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쫄지 말라고. 논리 퀴즈 때문에 쫄아서 전체 공부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즉석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논리 퀴즈 형태의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5급 문제 하나 그리고 7급 문제 하나 봤는데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도식화형이냐 도표형이냐. 그래서 문제를 딱 놓고 봤을 때 이 문제는 도식화를 하면 풀 수 있구나. 이 문제는 도표를 하면 풀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분석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 논리 퀴즈의 핵심은 논리 퀴즈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도식화예요. 도식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논리 퀴즈 형태의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은 문장으로 이해하려면 안 되고요. 항상 문장들을 도식화하는 연습, 도식화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도식화를 할 때는 도식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본이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 퀴즈 그리고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마무리를 좀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 보충 설명 조금만 더 하고 가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